자, 안녕하세요. 2019년 중요 형법 형수법 판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올라갈 텐데 시험에 나올 거 가장 2019년도 나온 판례 중에 그 양가로 6번 중간간 불능미수 판례 있잖아요. 이 판례가 제일 시험에 나온다라고 예상하는 1픽 판례입니다. 일단은 시험에 나올 것부터 찍어드리고 제가 나머지 자잘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래요. 남편이 자기 와이프 친구랑 10시부터 술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와이프 친구하고 해서 10시에 술을 먹었는데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와이프 친구가 이제 술에 만취했다 생각해서 이 남자는 중간간 할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중간간 술 취한 여자를 중간간 하려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당황스럽게 이 여자가 만취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상황이죠. 남자는 중간간 자고 있는 여자를 만취했다고 생각해서 성관계 가지려고 했는데 여자는 만취하지 않았어요. 조금 이상한 상황인데 어쨌든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판례는 성공은 못해요. 만취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간 기수는 못하는데 그다음 첫 번째 쟁점은 중간간은 기수가 아니니까 미수예요. 미수는 일단 우리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만취가 아니니까 불가능했죠. 요때 이제 불능미수냐 가벌성이 없는 불능법을 구별해야 되는데 위험성 갖고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여기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 판례가 일관되지 않거든요. 구객관설부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추상적 위험성을 택해가지고 행위자 인식, 만취가 존재한다면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중간간 불능미수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양가 6번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만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례는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중간간 불능미수로 인정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1픽으로 꼽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11번. 자, 여러분도 그 순서대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낙태죄가 과연 우리 현재 형법 조문에 낙태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합헌이냐 위헌이냐 정도의 쟁점인데 이런 거죠. 산모 입장에서는 자기 살아가는 게 더 필요하니까 낙태죄가 없었으면 좋겠고 태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엄마 아빠 밖으로 세상에 나가고 싶죠. 그러니까 산모를 중시해야 될 것인가 태아를 중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합헌 결정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이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거예요. 태아가 산모 없어도 28주인가 정도 지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태아를 더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는 산모를 좀 더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순 위헌 결정은 아니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위헌은 맞는데 당장 위헌에서 법을 없애기보다는 일단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헌재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십시오. 개정하지 않으면 12월 31일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은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형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4번에 있는 무고죄의 허위사실 증명이에요. 요거는 실제 사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런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꽃뱀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남자가 무죄 받았어요. 그럼 남자가 이제 다시 공격하겠죠. 그 꽃뱀이라는 여자를 뭐로 하냐면 무고죄로 이제 엮는다고요.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지가 쟁점인데 우리 보통 생각하면 내가 강간 혐의 무죄 받았으니까 상대가 무고죄가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고죄라는 것도 따로 검사가 따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운 거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강간 혐의도 무죄가 나오고 무고죄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강간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아니고 무고죄라는 것을 강간이 무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라는 걸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걸 거증 책임이라고 해서 아마 형사법 배운 학생들은 알겠지만 검사가 거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무고라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우리 아마 해당 판례 본 학생들 많이 알겠지만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냐?
검사가 소극적으로 증명하면 된다. OX, X.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자, 읽어드리면 성폭행 등의 피해 사실을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무죄 판결 내려져도 그 자체를 무고하였다는 적극적인 증거로 삼아서 허위사실하고 단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검사가 따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강간도 무죄 받을 수 있고 무고죄도 무죄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 판례 가장 중요한 거 3개 했고요.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판례들은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3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1번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인데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는 외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환거래법 위반이 10억 원 이상 거래했을 때 처벌하는 건데 10억 원 초과된 게 이상된 게 여러 번 있을 때 요것에 대한 범죄를 따지는 것이지 4억 됐다고 해서 합쳐서 10억이 넘었다고 해서 개별 범죄는 일단은 10억이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억 합쳐가지고 10억 넘었다고 해서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있죠.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는 외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10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일단 거래 금액을 합치면 10억이 넘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끝났고 양가로 2번은 뭐 시험은 좀 나오긴 좀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쟁점이니까 한번 보시면 아마 토렌트 아실 거예요. 토렌트. 자,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행위. 그러니까 토렌트, 뭐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 토렌트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하게 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음란물 배포에 해당한다. 충분히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음란물 배포나 공공연하게 전시에 해당한다. 그래서 토렌트에다가 음란물 업로드하는 거 처벌하겠다는 판례입니다. 기억하시고 양가로 3번의 명확성 원칙은 뭐 1, 2번은 가볍게 보시고요. 3번은 별표 하나 쳐두시고 유사군복, 그러니까 군인들 입는 유사군복 만드는 거 있잖아요. 유사군복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허용한다는 얘기고 우리 2018년도 판례인가에서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유사군복하고 비슷하게 유사성교행위라고 있는데 유사성교행위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4번 보시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보세요. 자, 적정성의 원칙, 예비를 본죄로 처벌한다. 예비하고 본죄로 처벌한다는 얘기는 기수거든요. 예비하고 기수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비를 기수로 처벌한다는 것은 책임 원칙에도 반해서 허용할 수 없다는 판례고요. 양가로 5번에 장애미수,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이건 뭐 그냥 기본 강의 때 배우는 거죠. 장애미수, 중지미수는 결과 발생이 가능한 경우고 불능미수와 불능범은 자, 양가로 7번의 포괄일죄 성립 요건은 양가로 1번하고 마찬가지 판례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10억 원 이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판례고요. 양가로 8번의 37조 후단경합범이라는 것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저지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임의적 감면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있죠.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을 때만 임의적 감면,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 거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37조 후단경합이 안 된다는 판례고요. 양가로 8번보다는 양가로 9번이 더 중요해요. 양가로 9번은 형법적으로 배울 때는 사회적으로 이슈는 큰 이슈는 아닌데 판사들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올해 2019년도 현재 이슈 중에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별표 치시고 자 37조 후단경합하면 임의적 감면이죠. 그러면 임의적 감면에서 감경이 장기하고 단기를 깎아주는데 2분의 1 깎아주는 건데 2분의 1 이하 뭐 거의 뭐 무죄에 가깝게끔 빵으로도 깎아줄 수 있느냐 이 쟁점이에요. 판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장기와 단기를 어디까지 한정을 해야 된다? 2분의 1까지 한정해야 된다는 쟁점이어서 아마 이번 2019년 시험 보는 학생들은 양가로 9번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양가로 10번의 형이 양정의 순서 보시면 법정형 확인, 처단형 확정, 선고형 결정 뭐 기본 배우는 거고요. 양가로 12번은 의사 면허증 가진 사람이 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 어차피 의사면 요양급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은 될지언정 의사가 요양보험 청구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 기망이가 없다는 얘기고. 양가로 13번은 이거는 뭐 기존에 했던 거죠. 그 보험사 얘기하는 건데 보험 계약 체결한 것은 사기죄 예비 단계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실제로 청구했을 때가 사기죄의 착수,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가
보험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형법 중요 판례 정리를 다 했으니까요. 이어서 또 형수법에 대한 2019년 중요 판례도 정리할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거 보시고 시험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